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3부 시작했는데 방금 들어온 속보로 먼저 문을 열겠습니다. 청와대 앞에서 5달째 농성 중인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 집회시설에 대해서 서울시가 행정 집행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시와 종로구청은 오늘 아침 7시 25분쯤부터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범투본 집회에 대해서 행정 대집행을 시작했다고 밝혔는데요. 지금 도로 적재물을 포함해서 천막 11개 동을 강제 철거하고 있답니다. 앞서 서울시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범투본 측에 차도에 있는 불법 시설물 철거를 요구하는 행정 대집행 계곡장을 전달을 하고요. 행정 대집행을 하겠다라는 예고를 하기도 했는데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총괄 대표를 맡고 있는 범투본 등에서는 지난 10월 3일부터 청와대 사랑채 옆 인도와 차도를 점거한 채 농성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경제 박뉴스부터 만나보죠.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봅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스튜디오에서 뵈니까 너무 반가운데요. 우선 이거 하나 짚고 가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 연장에 대해서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 선거용이다 아니다 혹은 잘했다 못했다 막 떠들썩 하던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뭐 고용 연장은 이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세대 간 갈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고용 연장과 더불어서 그리고 이제 일자리를 어떻게 하면 확충할지, 젊은이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을지, 그리고 또 하나가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이걸 어떻게 또 높일지, 또 하나는 이게 연공 서열식에 이게 나이가 들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이제 임금이 높아지는 구조예요. 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동시에 이루어져야지 먼저 정년 연장만 화두를 던지면 또 이제 기업들의 반발뿐만이 아니라 젊은 층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 참 심사숙고하면서 이제 통합의 어떤 논의는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사실 작년에 대법원에서 그 가동 연한 근로자의 가동 연한을 60세에서 65세를 바꾸는 판결을 한번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정년 연장도 나올 것이다 얘기가 이랬었는데 그게 사실은 2022년인가부터 하기로 돼 있어서 맞습니다. 왜 지금 하느냐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연금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요. 그렇죠, 복잡하죠. 네. 예, 좋습니다. 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코로나19 영향으로 항공업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는 가운데 항공업계도 살기 위해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 맞습니다. 이런 소식이 있는 거죠? 지금 항공업계가 그야말로 존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삼중고예요. 네. 일단 공급 과잉이에요. 이 대형 국적항공사 2곳, 이제 저가항공사가 9곳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보다 인구가 6배 많은 미국이 저가항공사가 9개입니다. 지난해 대한항공제하고 전항공사가 다 적자예요. 여기에다가 일본 여행 보이콧, 또 엎친 데 덮친 곡으로 또 코로나19의 영향. 근데 저가항공사는 대부분 중국과 일본 비중이 워낙에 높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모든 항공사가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나서는 모양새인데 일단 대한항공을 보게 되면 지금 단기 무급 휴직 제도를 꺼내 들었는데 오늘 16일부터입니다. 객실 승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300명을 대상으로 한 달간 연차 신청을 받습니다. 네. 지난해 앞서 10월에는 3개월 동안 단기 무급 휴직을 시행한 바가 있고 또 지난해 12월에는 15년 이상 근속한 40세 이상 직원에 대해서 자발적인 의사에 한해서 희망퇴직까지 받았죠. 네. 아시아나는 더 상황이 심각합니다. 이 범금호가를 떠나서 범현대가 품에 안기는데 그전에 군사를 좀 빼야 돼요. 네. 지금 지난해 적자만 영업손실만 3,600억 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정규직 객실 승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이달 15일부터 29일까지 희망휴직 신청을 받고 있고요. 또 지난해 이제 본사 영업직 일반직 직원에 대해서 최소 15일부터 최대 2년간 무급휴직 신청을 받았습니다. 네. 저가항공사는 더 심한데요. 저가항공사 1위가 제주항공입니다. 어제 임원들의 월급은 30% 반납하고요. 또 전 직원을 대상으로 무급휴가를 시행하겠다라는 건데 이외에도 TA, 이스타항공, 에어서울, 이 저가항공사들도 이 방식은 조금 다르지만 직원들한테 무급휴직 신청을 받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네. 코로나19가 잠잠해진다 하더라도 위축된 여행 심리가 되살아나기 위해선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그 사이에 뭐 마른 수건을 이제 쥐어짜는 항공업계가 과연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을지 좀 지켜볼 일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서 지원 방안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핵심은 크게 세 가지예요.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을 공급하겠다. 그리고 원자재를 공동 수입하겠다. 또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위해서 새로운 유통망을 제공하겠다라는 건데 지금 우선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긴급 경영 안정 자금 250억 원을 당초보다도 낮은 0.5%포인트 금리가 낮춰서 2% 초반대로 오늘부터 제공을 하고요. 두 번째가 원자재 공동 수입인데 지금 중국산 마스크 필터가 동났습니다. 네. 그래서 마스크 공장까지 지금 멈춰서기 시작했어요. 지금 마스크 필터의 중국산 의존도가 70%가 넘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중국산 원자재, 부품을 쓰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금 이 원자재 확보를 위해서 협동조합 단위로 공동 수입을 지원하겠다라는 거고 또 산업자재 유통 전문 회사를 통해서 해당 물품의 대체 공급선을 파악해서 물량을 확보하겠다라는 겁니다. 또 세 번째가 이제 소상공인 매출이 급격히 줄고 있는데 매출 확대를 위해서 새로운 유통망을 제공하는데 이 G마켓과 같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특별 기획전을 마련하겠다라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또 지난달에 취업자 수가 5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를 했다는 좋은 소식이 있는 반면에 여전히 40대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다 이런 소식도 있죠. 그렇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에 비해서 56만 8천 명이 늘었습니다. 2014년 8월이 5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인데요. 지난해 12월에 이어서 두 달 연속 50만 명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증가한 취업자 수 대부분 고령층입니다. 60세 이상 취업자가 50만 7천 명에 달했는데 네. 이 관련 통계 작성되기 시작한 1982년 이후 60세 이상 취업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정부의 단기 일자리 사업 확대였는데요. 당초 3월부터 시작되는데 따뜻한 3월에 시작되는데 이걸 1월로 앞당겼습니다. 반면에 우리 경제 허리 역할을 하고 있는 40대 취업자 수는 8만 4천여 명, 전 연령대 가운데 유일하게 또 줄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보면 정부의 일자리 사업 확대가 이제 겨울 기간 기저효과도 나타나면서 증가세 반영에 크게 한 몫을 하고 있고 그러나 문제는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이 고용지표가 다음 달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사실 40대 그러면은 정말 돈 들어갈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일자리가 줄어든다 그러면 그래서 참 힘들겠어요. 정부가 지금 별도의 40대만을 위한 일자리를 지금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데 뾰족한 게 창업위에는 없어요. 창업이요. 아이고 어려운데. 자, 좋습니다. 그리고 전국 땅값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그 표준지 공시지가가 아주 큰 폭으로 많이 올랐네요. 2년 그렇습니다. 연속. 전국에 한 3,300만 필지의 땅이 있는데 이게 대표성이 있는라고 판단돼서 정부가 50만 필지를 따로 표준지 공시지가를 매깁니다. 네. 그걸 토대로 해서 각 지자체가 나머지 토지 공시지가를 매기는 방식인데 지난해보다 6.33% 표준지 공시지가가 올랐습니다. 지난해가 무려 9.42%. 지난해보다는 엄청 높았었는데도. 그렇습니다. 지난해보다는 상승폭이 둔화가 됐지만 시도별로 보게 되면 서울이 가장 높죠. 7.89% 상승해서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 특히나 이제 지자체별로 보게 되면 성동구하고 강남구는 10% 두 자릿수가 넘게 올랐고요. 네. 또 시도별로 이제 서울시 뒤를 이어서 광주, 대구, 부산이 좀 높았고 울산이 1.76%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땅값 대비 시세 대비 공시지가의 비율인 현시화를 보게 되면 65.5%만 반영하고 있다. 아직도? 그렇습니다. 네. 지난해보다 0.7% 상승에 그쳤습니다. 그러면 전국에서 가장 땅 비싼 것이 어디냐? 바로 17년째 1위인 중국 명동에 있는 이 부지인데 여기는 1제곱미터당 1억 9,900만 원. 2억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1제곱미터당. 그렇습니다. 3.3이 아니라. 한 평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이걸 토대로 해서 이제 재산세와 같은 각종 조세,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이 되는데 여기는 지금 땅값에 대한 세금만 한 보유세 부담이 50%
넘게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말 비싼데 계시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예, 뉴스 속 법률 이슈를 탈탈탈 정말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털어보는 변호사들의 조찬 파티 주인공 두 분 모셨습니다. 정태현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태현 변호사입니다. 네, 그리고 조수진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수진 변호사입니다. 네, 두 분은 우리 방송 조찬 파티 나오시면서 더 유명해지셨죠? 네, 항상 뭐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아주 똑똑하시고 매력적인 두 분을 모시고 방송을 하니까 아침마다 즐겁습니다. 네, 우리 아유. 애청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더 영광입니다. 네, 자 오늘 이제 본격적인 조찬 파티 시작하기 전에 신창원 씨 얘기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제 계속 뉴스가 나왔는데 용변을 보는 데까지 CCTV 등으로 자기를 감시하는 거 이거 인권 침해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였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인권위에서 그 신창원 씨가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독방에 이렇게 구금이 돼 있고 그리고 CCTV로 거의 24시간 감시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이 권고를 했는데 네. 지금까지 신 씨가 뭐 1997년에 사실 이 강도살인죄로 구금된 이후로 1997년에 교도소 탈출을 한번 했었고 또 2011년에 자살 시도를 한번 했었어요. 그렇죠. 교도소 측에서는 그러니까 자살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볼 수밖에 없고 여러 수용자들이 섞여 있으면 뭐 끈 같은 것도 입수할 수도 있고 위험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인권위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2011년 이후에는 징벌을 받는 일이 없이 잘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 씨의 인성검사 결과나 수용 생활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어떻게든 했어야 되는데 네. 그냥 지금 20년 동안 계속 그냥 독방에 그냥 두고 CCTV로 계속 보고 있는 것 자체는 인권 침해다. 네.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사실 그 교도소에 수감돼 계시는 분들의 그 화장실 감시 문제는 예전에 이제 문제가 돼서 이게 인권위 뭐 이전부터 이거 인권 침해다라는 얘기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 화장실에 대해서 이제 CCTV까지 돌아가는 그런 문제도 있고 이제 더 심각한 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독방에 이제서 수용이 돼 있는데 일반적인 독방은 그 낮에는 뭐 혼자 있고 네. 그 밤에는 뭐 같이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 사람은 처음부터까지 혼자 있고 특별한 경우 외에는 다른 수용자들하고 접촉할 수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사회적 동물인데 그런 사회적인 관계로부터 완전히 소외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해서 이게 형사 정책적으로 고민이 많이 필요한 것인데 사람을 교도소에 가둬두는 이유는 우선 그 사람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사회를 보호하고 또 한 가지 그 사람을 고쳐서 새 사람이 되게 만드는 그렇죠.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무기징역을 받고 20년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이 본인의 교정이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이 사람도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적인 그런 기본적인 인권이 침해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최소화해야 되는데 문제는 미국의 경우도 그렇고 우리도 경우도 그렇고 이렇게 사형수나 기타 오랜 장기적인 구금 생활하는 사람들은 자살하거나 네. 또는 교도관이나 다른 수용자를 해치거나 또는 탈옥하거나 여러 가지 범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막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정당국의 고민도 커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해서 짐승처럼 이렇게 묶어둬서도 또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인권 침해는 가장 적게 되면서 또 그런 자살이라든지 타인에 대한 그런 범죄도 막아야 되는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되는 그런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이 교도소 수감되어 계시는 분들에 대한 인권 문제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전체적인 인권 문제도 앞으로 계속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제가 얘기 나누기로 했던 부분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데요.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부에서 수사를 전담하는 부서, 또 기소를 전담하는 부서 이렇게 나눠가지고 좀 상호 간의 견제와 뭐 이런 걸 좀 해보도록 하자 이런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네. 현재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이게 가능하다 이제 이런 얘기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추 장관에게 박수를 보낸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 당연히 기분이 안 좋으신지 바로 또 뭐 좀 약간 거부의 의사를 표현했다고 하는데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조국 전 장관이나 윤석열 총장의 말은 그분들 입장에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분들 그렇죠. 의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걸 제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도를 접근할 때는 다른 나라에는 어떤 입법 예가 있나, 좋은 사례가 있나, 그걸 이제 검토를 하게 되는데 지금 지금 추미애 장관께서 말씀하신 수사의 주체와 기소체를 분리한다. 같은 검찰청 내에서 이런 건 제가 쭉 찾아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럴 입법례가 없어요. 예. 굉장히 파격적이고 상식을 초월하는 그런 아이디어거든요. 좀 약간 창의적이다 이런 그래서 생각도 들긴 했는데. 법에도 그런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뭐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인 안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주체를 분리한다 그거만으로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이제 추미애 장관이 말씀하실 때 옆에 이제 검찰국장이 있다. 일본의 총괄심사 검찰관 제도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네. 일본에 있는 경우에는 이제 특수부 검사 수사하다 보면 자기가 거의 몰입하다 보면 증거나 이런 걸 잘못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공판에 들어갈 검사를 불러서 자, 당시 한번 체크를 해봐라. 셀프 체크를 해봐라. 그리고 검사장에 양쪽을 다 불러다 놓고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는 거거든요. 네. 변호사 입장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거기 때문에 수사 주체와 기소체가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셀프 체크를 해서 그런 오류가 없도록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추 장관께서 얘기하는 거는 수사권 따로 기소권 따로인데 같은 검찰청 내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운영할지 모르죠. 굉장히 위험하고 미국에 있는 경우 보면 이제 대배심 제도라는 게 있는데 말이 대배심이지 이제 실질적으로 기소할지 여부를 일반 배심원들이 정하는 거예요. 소위 그랜드 주리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한 20명 정도의 시민들이 모여서 검사에게 중요한 사건인 경우가 그렇습니다. 일반 사건이 아니고 기소하려고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증인도 불러보고 그래서 배심원들이 12명 이상이 찬성을 하면 기소하는 거고 반대하면 기소 못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소한 사건은 검사가 직접 기소하고 네. 큰 사건을 이렇게 하는데 이거하고도 좀 다른 것 같고 네. 그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나온 얘기는 하여튼간 상당히 좀 뭔가 파격적이고 좀 파격적이다. 문제가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오랜만에 변호사들의 조찬 파티에 의견 통일이 좀 되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기관을 분리해서 수사하는 기관, 기소하는 기관을 분리하는 방안에는 장기적으로 찬성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페이스북에 쓰신 글 저도 봤는데 그 글의 결론도 지금 추 장관 의견이 맞다라는 것보다는 방향성에서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은 기소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말로 결론이 나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한 기관이 지금 수사와 기소를 다 이제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수사를 하는 사람은 심증이라는 게 생겨요. 그렇죠. 내가 딱 보니까 얘가 범인이야. 근데 단지 지금 증거가 부족할 뿐이야. 그래서 막 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증거가 부족해도 결국에는 기소에 이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열정이 넘치다 보니까 근데 사실은 증거재판주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수사하는 경찰이 하고 기소는 검찰이 유지하는 식으로 분리가 돼 있는데 그 이유가 그렇게 되면 그때까지 객관적으로 수집된 증거를 본 다음에 기소 여부는 냉정하게 결정하는 거예요. 증거 부족하면 이건 무죄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가는 것이 사실은 발전적인 방향인 건 맞고 근데 이거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논의할 문제고요. 어제 추 장관께서 말씀하신 거는 검찰 기관 내에서 분리하자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사실 저는 왜 좀 부정적 입장이냐면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은 법관하고 다르게 독립해서 재판하거나 수사하는 게 아니라 결재를 받게 돼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검사가 수사를 한 다음에 기소를 할 때는 지금도 수사검사가 부장검사 결재받고 차장검사 결재받고 지검장 결재받아서 기소하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이거를 그 조직 안에서 누군가가 또 기소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하면 수사검사가 막 결재받아서 수사했는데 또 똑같은 사안으로 기소할 때는 또 똑같은 결재권자에게 또 결재받는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저는 실효성 면에서 어떻게 구현하시겠다는 건지 좀 이해가 안 근데 되는 것 저는 같습니다. 좀 방법론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뭐 저는 이게 또 전혀 말이 안 되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인데 왜 그러느냐면 우리가 현재 계속해서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하고 기소권을 분리하자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네. 이번에 검경사건 조정 안에서도 보듯이 그게 지금 제대로 완벽하게 되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하고 검찰의 수사기소권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거는 나중에 이제 전체 정리를 한다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좀 더 신중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수사권하고 기소권을 그 내부적으로 나눠 놓으면 이런 생각을 했는데 윤 총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수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할 경우에는 권력형 부패 범죄에 대응하는데 심각한 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또 이런 의견도 사실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아마도 이제 이번 저는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기는 배경은 잘 모르겠는데 이번에 보면은 예를 들어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의 기소 문제에 관해 갖고 총장과 서울검사장 또 차장부장의 견해가 달랐거든요. 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관해서도 의견이 일부 다른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기소를 담당하는 걸 따로 두자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혹시 검찰 내부에서 나왔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런 구체적인 배경은 둘째치고 한 기관을 그렇게 쪼개서 한다는 거는 지금 그 조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실효성도 없고 또 어떤 사건을 그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 미국의 그랜드 주리 대배심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징역 1년 이상인데 중죄의 경우에는 대배심으로 가도록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우에 그럼 어떤 사건을 대상으로 할 것이냐 그 문제도 또 고민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강력범죄나 공안 사건들 또 중요한 뭐 정치적 사건들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또 정치적인 또 공방에 휘말리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더라도 결국에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 9877 쓰시는 우리 애청자분께서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와 현 정권에 대한 수사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되는 시점에서 나왔기 때문에 더 오해를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지금 하셨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지금이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네. 이제 지금 정치적으로 계속해서 추미애 장관하고 윤석열 총장이 대립되는 구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청와대 관계자들이 수사 중인 시기에 지금 장관님께서 내신 그 개혁안이 지금 이게 개혁안은 맞지만 네네. 적절한가라는 의구심이 조금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윤석열 총장님 말씀하신 권력형 부패를 대응하는데 장애를 가져온다는 것도 저는 좀 두 분이 다 발전적으로 좀 이 방안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너무 좀 이것도 정무적 판단이 아니신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소권을 검찰청 내부의 어떠한 직급에게 주게 되면 그러니까 총괄심사 검찰관제처럼 말입니다. 그것도 약간 다르지만 그러면 그 기소검사가 기소를 다른 사람이 수사를 여러 건 하면 다 기소는 걔가 다 결정하게 되니까 오히려 권력이 독점되고 그러면은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냐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산다. 총장님 말씀은 또 그 말씀인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기소 담당 그 검사가 사실상 검사장이죠. 그 사람이 도장을 안 찍으면 기소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의 검사장이나 총장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되죠. 그렇군요. 그렇게 되니까 아마 그 총장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이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장관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소위 기소 담당 검사를 별도로 둬서 그걸 통해서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을 할 수도 있겠죠. 네. 구체적인 건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추미애 장관이 사실 법무장관으로 취임한 이후에 한 달이 좀 넘었는데 계속해서 얘기 나오는 검찰의 불만은 이거더라고요. 왜 우리랑은 논의를 한 번도 안 하고 맨날 위에서 먼저 정하고서 통보하는 식으로 하느냐. 일단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차치하고 이런 얘기를 하던데 공소장 비공개를 시작으로 해서 수사 기소 주체 분리 방안까지 검찰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내놓는 이런 큰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검찰 내부에서는 사실은 상당히 받아들이기 좀 어려워 보인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내부도 그렇고 저는 정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민주당 내에서와의 무슨 교감도 없었던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네. 공소장 비공개 같은 것도 기왕에 다 공개가 됐잖아요, 이제는. 그런데도 계속 공소장 비공개가 옳다고 주장하시고 하는 걸 보면 본인의 소신이 강하신 걸로 보이는데 네. 하여튼 그동안의 인사라든지 공소장 비공개라든지 수사 기소 주체 분리 이런 걸 이렇게 보면 제가 받는 느낌은 이분이 검찰 개혁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본인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좀 더 본인이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싶으신 것이 아닌가. 그것이 옳건 그르건 간에 네. 그런 느낌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 입장에선 우리를 장악하려고 한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고 또 본인 네. 생각은 우리는 선화 의지로 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법무부 장관은 기본적으로 검찰을 행정적 통제를 그런 걸 해야지만 수사를 통제하려고 해서는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 자꾸 이렇게 하려는 걸로 보이는데 차라리 이분이 검찰총장이 됐더라면 문제는 간단해요. 그렇죠. 근데 왜냐하면 총장은 직접 수사 지휘할 수 있거든요. 네네네. 어떤 사건 기소에 수사에 지할 수가 있는데 장관이 이렇게 하면 안 근데 됩니다. 장관은 검찰총장을 원래 총장에게만 지휘해야 되죠. 얘기하는 네. 거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제 자꾸 관여하려고 하시는 것 예,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사실 약간 그런 오해를 사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려면은 지금 뜬금없는 방안을 내셔야 되는 건데 그렇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작년에 또 재작년에 정부 출범하면서 냈던 검찰개혁 방향하고 다 맞는 얘기긴 합니다. 네. 공소장을 공판기일 전까지 아예 비공개가 아니라 공판기일에 변호사들 의견 낼 때 같이 공개하겠다라는 것도 사실 인권적 방향에는 맞고요. 그리고 지금 이 문제의 경우에도 기소 수사를 한 기관에서 할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거가 부족해도 열정이 넘쳐서 본인 감이 맞으니까 직관적으로 기소하는 문제는 늘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네. 장기적인 방향은 맞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다만 추미애 장관님께서 지금 검사들 반발처럼 사실 여러 말씀을 듣고서 좀 중장기적으로 무르익힐 얘기들인데 어제 이제 말씀을 기자간담회에서 툭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조금 이제 형식상으로 약간의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고 근데 법무부에서도 어제 그랬어요. 화두를 던졌다라고 봐달라. 사실 화두인 건 맞습니다. 같이 생각해볼 문제예요. 네. 지금 어쨌든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어제 또 지청장이죠. 그러니까 직위를 따지면 부장검사인데, 추미애 장관한테 왜 검찰총장이 할 일을 당신이 하고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또 내부 통신망에 올렸다는 거라서 이게 검찰 개혁이 되는 것에 대해서 검사들이 불만이 조금 많은 상황에서 조금 너무 권위적으로 이런 모든 걸 진행하는 게 아니냐라고 한 내부 불만이 계속 나오는 그런 하나의 방식인 것 같아요. 불만도 그렇고 이제 사법제도는 국민에게도 직접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네. 즉흥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요. 많은 고민을 해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네. 추 장관은 이렇게 의지가 너무 강하시다 보니까 급하게 서두르시는데 급하게 서두르면 일이 안 됩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추미애 장관 검찰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주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수호하기 위한 모든 지지 세력들의 비례대표 그 맨 앞에서 모든 보수 세력을 저희는 떼어낼 것입니다. 미래한국당은 불법 정당입니다. 당장 해산하십시오. 당장 해산하시고 집에 가시길 바랍니다. 비상정당, 불법정당, 가짜정당, 미래한국당 해산하십시오. 바로 저런 모습이 미래한국당이 얼마나 위협적인지를 잘 나타내주는 반증입니다. 네, 자유한국당의 자매정당, 위성정당 이렇게 불리우는 미래한국당의 창당대회 현장에서 들려온 목소리였는데요. 한선교 의원 그리고 오태양 또 심재철 원내대표의 목소리였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미래한국당 정당 등록을 받아주기로 했다는 이제 이런 잠정적인 결과가 나오니까 민주당이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총선용 편법 정당이니까 정당 등록을 거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선 법적으로 절차적으로 따져봅시다. 정당 등록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법률적으로 이제 우리는 이제 헌법상 정당의 설립이 자유거든요. 그렇죠. 헌법 8조에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정당이라는 건 뭔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것이고. 그래서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등록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정당법에도 5개 이상의 시도당이 있고 시도당당 1000명 이상의 당원만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 이름이 다른 정당하고 유사하지만 않으면 다 등록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실질적 심사를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거는 실질적 심사를 한다는 그런 핑계로 해서 정당 설립을 막는 그런 거를 막기 위한 목적에서 된 거기 때문에 우선 형식 요건만 갖추면 등록 받아줘야 돼요. 일단 못 받아줄 리는 없는 거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사실 우리 방송에도 출연했던 구태현 변호사라고 이제 이쪽 분야 잘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당을 하나 만들겠다고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응원해라. 무슨 내용이냐 들어봤더니 규제개혁당이라는 걸 만든다는 겁니다. 규제가 너무 많아서 4차 산업혁명 등의 이제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예. 그 지지를 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만들겠다 이런 취지였는데 그분 얘기처럼 그렇게 등록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거를 막을 이유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이제 나왔다는 거거든요.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식적으로 요건만 갖추면 받아주게 돼 있는 건 맞고 그거는 당연히 타당한 제도인데 근데 그거는 정당의 실질이 있을 때 얘기예요. 저는 선관위 지금 결정이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왜냐하면은 실질이 정당이라는 게 정당법에 뭐라고 돼 있냐면 정당의 개념 자체를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의 정치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그게 그다음에 중요한데 국민의 자발적인 조직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 미래한국당의 자발성이라는 게 있습니까? 사실 의사결정 자체가 자유한국당에서 시키는 대로 하겠다라고 본인들이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한성교 의원, 조훈현 의원 전부 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오신 분들이고 네. 인적 구성도 그렇고 사무실도 자유한국당과 관련이 있고 심지어는 그 당직자를 뽑는데 자유한국당 홈페이지에서 미래한국당 뭐 당직자 뽑습니다라고 공고를 냈다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인적으로 자금적으로 조직적으로 분리가 안 된 걸 누가 봐도 아는데 이게 과연 국민의 자발적인 조직인 정당인가라는 면에서 정당의 해당성이 좀 문제가 되지 않나. 그래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더라도 실질이 좀 없어서 사실은 네. 정당으로 등록을 시키면 안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의견이 좀 강하게 있습니다. 아, 지금 두 분의 의견이 이제 갈리는데 어쨌든 뭐 절차적으로 형식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정당 등록 받아주는 거는 괜찮다 이렇게 보신 게 정 변호사님 의견이었고 조 변호사님은 실질적으로든 형식적으로든 보면은 이 정당이 제대로 된 정당이라고 보기 어려우니까 사실은 받아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견 주셨단 말이에요. 민주당이 그래서 주장하는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미래한국당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 자유한국당이 정당법을 위반한 거 아니냐. 아까 네. 조 변호사 말씀하신 취지로 이제 말씀을 했는데 의원 꺼주기를 입당시키고 뭐 의원 파견 보내는 과정 이게 기본 자체가 없다는 건데 사실 예전에도 의원 꺼주기 이런 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헌법과 이제 정당법에 따르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 형식 요건을 갖췄을 때는 뭐 등록할 수밖에 없는데 그 실질에 있어서는 조 변호사님처럼 엉터리 정당들이 많았죠. 단순히 이 당뿐만이 아니고 그 선거 때만 되면 이합 집산이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 아예 뭐 출마하실 겁니까? 그러면 출마하는데 어느 당으로 나갈지는 몰라요. 왜요? 지금 당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게 정치인들 이야기거든요. 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합 집산하고 뭐 꿔주기도 하고 빌려오기도 하고 또 우리 당은 돈이 있으니까 너네 몸만 들어오라 하는 식으로 하고 국민들이 볼 때는 정말로 과연 조 변호사의 말씀처럼 네. 이게 자발적인 조직이 아니라 장사하는 것처럼 보이는 많은 그런 정당들이 많죠. 단순히 네. 뭐 미래한국당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그 실질적인 문제가 있는 여부에 관해서는 국민들이 이제 선거에서 심판을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엉터리 정당들이 많거든요. 실제 네. 거대 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는 짓들을 보면 국민들은 화가 많이 날 때가 있죠. 그렇죠. 지금 6635 쓰시는 우리 애청자분께서요. 부동산 시장에만 떴다방이 있는 줄 알았는데 정치권에도 정당에도 떴다방이 있군요. 이런 얘기를 주셨고요. 정확한 지적이시네요. 네. 그리고 4637 쓰시는 분께서 이게 지금 뭐 서로 입맛에 맞게 짜고 치는 정치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국민들이 보기에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뭐 내로남불인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역시 이제 의견들이 조금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조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선거로 심판해야 된다는 정태원 변호사님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쨌거나 그 찍으시는 유권자분들이 또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라고 위성 정당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좀 그 간판을 그렇게 달고서 지금 그렇게 비례표 선거법이 바뀌니까 비례표만을 받기 위해서 지금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이런 정당을 허용을 하게 되면 헌법에 저는 좀 위반된다고 생각해요. 왜요? 그러니까 정당은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라고 헌법에 써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민주주의라는 게 다른 정당에서 시켜서 이 정당이 운영된다. 이게 사실 상상이 안 되는 일이고 정당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정책 연합이나 이런 걸 할 수는 있지만 창당 자체를 다른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 된다는 거는 헌법 위반이 있는 것 같고 또 정치자금법상에도 그런 뭐 자유한국당의 자금을 가지고 설립한다면은 정치 자금을 대주는 게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정당법에도 보면은 누구도 정당 가입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네. 강요하면은 뭐 처벌한다 이런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성교 의원님 그 지금
그 탈당하시고 하면서 하셨던 기자회견이나 이런 거 보면 다 황교안 대표님께서 시켜서 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또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모로 실정법 위반도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는가 네.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지승호님께서요. 통합신당 만든다고 하지 않았어요? 보수야당은? 그렇다면 미래한국당은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안철수 신당이라는 이름으로 등록을 하겠다고 하니까 선관위에서 이거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안철수라고 하는데 이름이 들어가면서 하는 거는 좀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근데 거기도 사실은 정당 등록의 절차는 문제가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는 그 아까 조 변호사님 말씀한 것 좀 목적과 조직이나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돼야 되는데 안철수 독재당 아니냐. 뭐 그것도 일리는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 정당들이 과연 민주적 정당이 있었을까요? 아 그래요? 또 그렇게까지 생각하세요? 우리 돌이켜 보면 네. 당 총재 겸 당 대표의 독재죠. 그분이 다 공천도 다 하고 우리의 역사를 보면 그래서 그게 분명히 헌법에 잘못된 것이죠. 앞으로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아직도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천권 누가 지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게 활동이 달라지잖아요. 뭐 이쪽에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모든 정당들이 실질적으로 민주적으로 돼야 되는데 사실상 공천권을 가진 사람 주로 뭐 당 총재나 당 대표죠. 그 사람들이 독재적으로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거 고쳐야 됩니다. 그렇군요. 제가 조 변호사님께 짧게 하나만 여쭤보고 좀 정리할게요. 네. 1256 쓰시는 분께서요. 우리 애청자분께서 미래한국당을 성토할 게 아니라 미래한국당 태동의 원인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주셨네요. 그러니까 선거법 통과된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선거법에서 사실 이제 군소정당을 키워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든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여러 명의 다자적인 목소리가 국회에 반영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수자들의. 그런 취지에서 만든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 표를 받겠다고 위성정당을 만들고자 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선거법 취지도 좀 이렇게 살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짜로 그분 말씀하신 건 비슷해요. 9158 받으시는 분께서 왜 4+1 선거법은 통과시켜서 국민 머리 아프게 하십니까? 이런 얘기 하셨는데. 다 정치적인 이해관계 좀 국민을 위한 거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네. 어느 쪽이나. 정신들 차리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이야, 오늘 키워드로 제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태현 변호사, 조수진 변호사의 반짝반짝 맛있는 조찬 파티였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인생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영양제 노영희의 출발새 아침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뉴스 탐구 생활. 바른 역사. 뉴스를 각별한 시선으로 다시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뉴스 탐구 생활. 오늘은 바른 역사 시간이고요. 역사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뉴스를 똑바로 들여다보자. 이게 바로 우리의 목표입니다. 전우영 한국관광연구원 개건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너무 좀 경박하게 말했는데 교수님 너무 진지하게 말씀하시니까 비교가 되네요. 자, 기생충 그 아카데미 사과당 소식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기생충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기생충으로 시작해서 좀 더 영역을 좀 넓혀볼까 하는데요. 우선 교수님 이 영화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어떤 소감을 말씀하신다면? 소감이요? 네, 평이나 뭐, 예. 글쎄요. 일단 한국인들에겐 사실 좀 따지고 보면 익숙한 풍경이죠. 인식, 의식을 덜 하느냐, 좀 치열하게 인식하느냐, 그 차이는 있지만, 네. 한국 현실을, 코미디를 섞어서. 블랙 코미디 형식으로. 네. 현실 자체는 리얼하게 드러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한국적 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세계인의 보편 감성이 어떻게 맞았는지. 네. 한편으로는 맞고 한편으로는 좀 낯설고 그런 것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세계적 평가를 받게 만든 것도 아니에요. 저는, 사실은 이제, 그 봉준호 감독은 시상식에서 마틴 스콜세이지 감독의 말을 인용해서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라고 하겠지만 한국 사회는 아주 오래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뭐 서로 좀 통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리얼리즘, 사실 뭐 이걸 리얼리즘이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굉장히 많은 이제 환상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인식, 문제의 설정 자체가 대단히 한국적 리얼리티에 입각해 있기 때문에 네. 그 점이 이제 영화 성공의 배경이 아니었나. 저 영화 보고 나서도 한국 사회 현실을 참 슬프고 답답하지만 네. 리얼하게 드러냈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제 이번에 그 아카데미상 받은 것도 그렇고 한국 영화 101년 동안에 있었던 참 정말 좋은 소식이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 주제를 저희가 한국 영화 100주년으로 이제 잡았습니다. 네. 작년 그러니까 2019년이 바로 한국 영화 100주년이 되는 해였고요. 이 기생충 영화가 작년에 나왔으니까 네. 한국 영화 100주년의 쾌거 이제 이렇게 불러도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영화가 처음으로 등장하게 된 게 언제쯤인가요, 그러면? 영화를 보는 영화와 만드는 영화의 차이가 있겠죠. 아, 보는 그렇죠? 영화와 만드는 영화를 한국 땅에서 영화가 상영되기 시작한 것은 네. 한국인들이 본 건 아니고 이제 일본인들이 보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대략 1897년에서 8년 사이 이걸 추정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한국인들에게 그 영화가 상영된 것은 1903년. 당시 이제 1902년이 고종황제 즉위 40년 망육순 친경기념 예식이라고 해서 서울 전역에 좀 들썩들썩 하던 때였어요. 네. 근데 좀 그 질병이 돌아서 콜레라가 돌아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행사가 취소되지 않습니까? 네, 그랬죠. 그때 그 행사도 콜레라 때문에 취소가 돼서 연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1913년이 굉장히 중요한 행사들에 모여 있었던 때였는데 그때도 또 연기가 되긴 했는데 네. 그때를 맞아서 동대문 전차차고 당시 지금 이제 동대문 메리어트 호텔 자리에 네. 전차차고가 있었어요. 전차차고 그 5교에 큰 천막을 설치하고 거기다가 이제 영화 필름을 상영했던 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영화 상영이에요. 1903년의 일이었고요. 그로부터 16년이나 지나서 1919년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한국인들이 투자하고 네. 또 뭐 일본인 촬영기사를 좀 고용하긴 했지만 기본적인 이제 스토리를 쓰고 시나리오를 쓰고 해서 만든 영화가 만들어지죠. 그런데 지금 생각하는 영화는 아니고요. 연쇄극이라고 해서 연극 막간에 영화 필름을 돌려서 막과 막 사이에 점프하는 스토리들을 연결해주는 네. 그런 방식의 이제 연극과 영화를 결합한 그런 이제 매체였죠. 그런 이제 콘텐츠였고요. 그러니까 인터미션 같이 이제 그 중간 시간을 이용해서 그렇죠. 막간을 네. 그렇게 보여줌으로써 A 장면과 B 장면 여기 좀 세밀하게 묘사해야 될 것은 연극으로 하고 네. 거기에 이제 이 두 연극 스토리 사이에 좀 공백을 영화 필름으로 메꾸는 방식이었는데 당시 굉장한 이제 선풍적인 그런 관심과 인기를 끌었죠. 제목은 의리적 구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의리적 구토. 예. 네. 의리적 구토라고 부르기도 해요. 근데 일단 당시 자료에는 의리적 구토라고 나왔는데 무슨 말이에요, 이게? 예, 한자어라서 그래요. 의리의 원수갚기. 의리의 원수갚기 이 정도. 의리의 원수갚기.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요. 스토리는 뭐 지금 이제 기생충에 나와서 말씀드리자면 그 당시 우리나라 최초 영화라고 하는 의리적 구토도 당시의 사회 문제를 네. 외면하지 않고 뭐 가장 중요한 사회 문제는 아니었지만 당시의 대표적인 사회 문제를 뭐였습니까? 다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선 시대까지 네. 또 대한제국 시대까지도 우리 전통이라는 게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적장자 상속시대. 그렇죠. 그래서 서자라면 친자라도 상속권에서 뒤로 밀리고 적자를 양자로 들여서 상속하는 이런 것이 하나의 관행이었거든요. 근데 일제강점기에 들어오면서 이런 이제 전통적인 관행하고 일본을 통해서 매개해서 들어온 근대적인 상속 관행하고 충돌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영화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계모와 적자 사이에 유산 상속을 둘러싼 갈등. 계모가 유산을 다 차지하기 위해서 외부 인사들을 끌어들여서 적자를 또 이렇게 괴롭히고 친자를 괴롭히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결국은 이제 이 친구와 함께 이 간악한
계모를 응징하는 네. 그게 이제 의리의 원수각기죠. 그런 스토리였으니까 당시 한국인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했던 사회 문제를 다루었다는 그게 바로 점에서 지금 리얼리티와 이제 직결돼 있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적자 서자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 문제 그리고 뭐 예. 계모와 또 뭐 친자의 관계 뭐 예. 이런 것도 재산 문제 이런 예. 것들이 다 얽혀 있는 그런 건데 사실 그 주제는 지금 현재도 계속해서 나오는 요즘에는 주제네요. 이제 예. 그 계모와 이제 그 친자 사이에 재산 상속을 둘러싼 것들은 문서로 해결을 미리 하지 않습니까? 변호사님 아시다시피. 네네. 근데 그런 게 네. 없던 시절이니까 네네. 워낙 당시 신문 기사를 보면 그런 사건들은 일단 조선에서 벌어지는 사회적 사건의 한 20-30%는 대개 상속을 둘러싼 다툼이었어요. 그렇죠. 예. 어쨌든 저희는 사실은 의리적 구투란 영화는 처음 저는 사실 들어봤고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그 나은규 선생님이 했던 교과서에도 나왔지만 아리랑이 이게 아니었냐 이렇게 알고 있었었는데 그건 아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최초는 의리적 구토로 찍고요. 네. 이제 이게 연쇄극으로 몇 년 유행을 했어요. 그랬다가 이 영화 말고도 심청전이나 춘향전 같은 영화들이 좀 있어요. 네. 사전에 있는데 극 예술 영화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상업성과 예술성을 같이 갖춘 그런 영화로서 연극과 결합하지 않고 만들어진 영화로서는 이제 나온규 아리랑을 기념비적인 작품으로 꼽죠. 이 영화 역시 대단히 현실에 네. 당시 현실에서 사람들이 느끼던 문제들, 리얼리즘을 기반으로 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농촌 사회에서 정신 이상에 걸린 남성이 자기 네. 여동생을 괴롭히는 이제 그 마을에 세력 있는 젊은이, 세력 네. 있는 젊은이라고 하자면 뭐 이제 그 부잣집의 마름이기도 하고 일본 경찰의 밀정이기도 하고 뭐 일본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힘을 쓰면서 마을에서 세도가 행사를 하는 자가 이제 이 젊은이의 여동생을 괴롭히는데 성적으로 괴롭히려고 하는데 네네네. 이 젊은이는 이제 정확하게 그 영화상에 묘사되지는 않지만 이제 누가 보더라도 3.1운동에 참여했다가 일본 경찰에 잡혀가서 고문을 당한 후에 정신 이상이 된 그런 사람으로 설정이 되죠. 네네. 그리고 그런 이제 정신 이상이라는 조건 하에서 이제 낯을 들고 이 이제 마을의 악이자 기득권 세력의 당시 마을의 기득권 세력의 이제 대표격이었던 네. 이런 자를 이제 그 낫으로 응징하고 아이고. 살인이죠 뭐 아이고. 살인죄를 네. 저지르고 일본 경찰에 잡혀가는데 그때 이제 아리랑 노래가 물론 무성 영화니까 극장에서 다른 이제 형태로 올라나오는 네네. 방식으로 영화가 끝났던 거죠. 그래서 이건 뭐 전국적으로 이제 당시 우리 식민지 사람들의 서름, 네. 한 이런 것들과 결합하면서 전국적으로 흥행을 했고요. 네, 지금 그래서 우리 보이는 라디오로 보고 계시는 좌측통행 닉네임 쓰시는 분께서 그때 당시에는 그런 변사가 있는 영화로 이게 상영이 된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유성 영화는 이제 나중에 해방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제작이 됐고요. 그렇죠. 일제강점기 내내 무성 영화였고 그 무성 영화는 극장에서 영화의 스토리를 이해하게 장면만 지나가니까 이제 변사가 나와서 영화의 스토리를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변사가 사실은 이제 관객들을 웃기고 울리는 사람이라서 1930년대 40년대에는 가장 인기 있는 연예인이 변사라는 직업이었어요. 변사가 또 이제 극장마다 다르니까 목소리도 다르고 또 독특하게 자기만의 개성을 발휘해서 영화를 또 맛깔나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이제 이런 그렇죠. 거겠죠. 네. 지금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같은 영화라고 하더라도 극장마다 변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른 느낌으로도 사실은 영화가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뭐 영화 음악이나 네. 영화의 이제 배우들의 목소리 같은 것이 영화의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는데 아예 소리가 없는 상태에서 변사의 목소리로 전체적인 스토리를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당시 대표적인 스토리텔러였죠. 뭐.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일제 강점기 이후에 이 아리랑 뭐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그 영화가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까? 일단 좀 그 나온규 아리랑이 가졌던 이제 현실 인식, 사회 인식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발현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늘 그런 문제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나온규의 아리랑은 이제 필름도 아직 못 찾았어요. 필름이 수술됐나요? 예, 못 찾았지만 그래도 이것이 스토리 자체는 이제 전달이 되고 있고요. 이 아리랑의 주연을 했던 신일선이라는 배우는 한국 최초로 이제 은막의 스타라는 이름을 받았던 네. 스타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그 당시 막 나오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니까 스타 문화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었는데 그 영화 산업이 이제 실제로 확산이 되고 영화가 대중의 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이 되니까 곧바로 영화에 대한 이제 집중적인 또 검열의 시대가 열리거든요. 네네. 검열과 동시에
이제 식민 통치 권력을 홍보하는 네네네. 이제 홍보 영화들이 많이 제작되기 시작하고요. 그러니까 영화는 아예 신파죠. 가 아니면, 그러니까 이제 사회의식을 완전히 없애버린 채, 네. 그야말로 좀, 연애 이야기나 또는 그와 관련된 갈등 이야기로만 이제 주제의식을 협소하게 이제 줄여버리고, 네네. 그런 대로 이제 빠져버리거나 아니면 체제 홍보하는 영화로 바뀌는 거죠. 우리도 얼마 전에 이제 이번 그 기생충 수상 직후에 미국 워싱턴 포스트에서 그런 기사를 냈더라고요. 기생충 영화는 한국 민주주의의 산물이다라고. 검열과 블랙리스트와 단속과 권력의 통제가 있는 곳에서는 그러네요. 결코 예술다운 예술이 꼽힐 수가 없고 정권을 홍보하는 홍보물만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영화계가 바로 이제 그런 문화 속에서 존속돼 왔고 그게 해방 후 이승만 시대의 영화를 통치 권력 정당화의 가장 대표적인 수단으로 삼으면서 이제 정치 깡패를 동원해서 이 영화계 전체를 장악하고 지배하는 그런 풍조가 만들어진 것도 네. 일제강점기의 영화 통제의 경험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80년대 이후에는 아예 그냥 우리나라 영화가 에로 영화 80년대 사실 좀 독재라고 얘기가 됩니다만은 그랬던 거였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영화라고 우리가 부르지만 최초에는 활동 사진이라고 불렀고요. 네네. 이 사진은 진실을 묘사한다라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영화가 그대로 묘사하는 보여준다. 것 자체가 네. 일종의 제2의 진실. 요즘 이제 인터넷 시대에는 사이버 세계라고 하는데 현실과 허구 사이의 경계를 허무는 그런 역할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묘사되는 것이 현실에 가깝다고 사람들이 느끼게 만들기 때문에 히틀러가 이걸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었고요. 히틀러. 예. 그다음에 이제 소비에트 러시아, 소련도 이거를 주민의식 통제에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죠. 그러니까 영화에 대한 통제 정도, 영화를 어느 정도로 강력히 통제하느냐가 그 사회가 얼마나 독재적이고 황당무계하냐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였던 거죠. 그런 점에서 보자면 80년대 한국 사회, 그보다 더 앞서 70년대 한국 사회도 이제 민주주의 사회라고 볼 수는 없는 그런 조건이었었고, 그러니까 영화가 어떤 정도의 압력을 받느냐가 그 사회 민주주의의 바로미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영화인들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이제 만들어져서 운영이 된다든가, 네. 검열 기준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하고 그 검열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이제 영화 제작자라 감독을 불러서 이제 수사기관이 네. 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사회들은 이제 민주주의의 문제도 있고요. 영화 네네. 자체도 발전할 수가 없는 네, 거죠. 그랬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국 영화 100년을 그냥 15분 안에 다 해결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역사학자 전우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노영희의 출발새 아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아침 7시 정각에 변함없이 슬기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